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던 CNN 계속해서 우리 한결 씨가 여러분한테 이제 간단한 숙제를 내드렸는데 그 숙제의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CNN 알고리즘이 1990년 정도에 이제 처음 발명이 됐는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얀 루쿤이 이끌던 벨레베 그룹들이 이제 처음 사용을 했죠.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 비전에 있어서는 거의 스탠다드 알고리즘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사실은 컴퓨터 비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만든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쓰이는 기술들의 이제 주류였죠. 근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뭐 딥러닝의 CNN이 표준 기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당시런 1990년에는 이런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였죠.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걸 사용할 수 있었는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주 뭐 간단하게 몇 줄을 타이핑하면은 여러분들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엔바이런먼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초창기에 진짜 벨랩에서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뭐 데크의 백스 라고 하는 컴퓨터가 이제 굉장히 비싼 컴퓨터였어요. 뭐 요새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되는 이제 컴퓨터들을 가지고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이제 집에서 공짜로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어떻게 재현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해보는 것이 이제 이번 연습 문제입니다. 그거에 이제 관련되는 그 시범을 조금 이따 한결 씨가 보여주실 거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서 AI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3명의 팀이 생기셨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이 잘 구성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한결 씨가 뭐 연락을 해서 연결해 드리고 도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 팀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아직 팀 소속되는데 문제가 계신 분 계시나요? 아직도 뭐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결 씨가 소음이 있으시구나. 원래는 지금 조금 있다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순서상. 뭐 소음이 있어도 뭐 그냥 좀 해보죠. 네. 사실 나도 여기 뭐 바로 밑에 층에서 저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2주일 동안 공사를 하고 한다는데 다음 주까지 끝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이제 소음이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은 좀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팀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GPT-3의 그 API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뭐 저한테 얘기를 하시라 그랬더니 이제 뭐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오신 팀이 둘 있었는데 둘 다 제가 어떤 거를 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사실은 GPT-3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한 팀은 이제 조금 오픈 AI에서 개발한 거긴 한데 GPT-3가 아니고 따로 이제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 팀은
사실은 보이스 레코그니션이 필요한데 그거는 사실은 GPT-3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GPT-3는 텍스트로 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그런 그 API이기 때문에 또 영어를 받아들여서 영어로 답하는 것이 메인인, 물론 외국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어에서 뭐 불어나 이제 조문까지는 그 번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되지만은 사실 한국어로 출력을 내서 어떤 걸 한다든가 이럴 때는 사실은 쓸모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이 첫 번 단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AI 프로젝트를 어떻게 그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것은 이제 우리가 AI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일이고, 일반 회사에서들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보면은, 제가 옛날에 하던 회사는 하드웨어 회사여서,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여서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 같지만 거기도 다 소프트웨어 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왜냐면 요새 그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개발을 한다는 거는 그 CAD 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개발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코드를 짜주면 그거를 이제 반도체 회로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죠. 뭐 케이던스, 뭐 시놉시스 이런 회사들이 만든 툴을 쓰는데, 그래서 그것도 소프트웨어 프로세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무조건 개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을 잘 안 하고 대충 하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또 다시 돌아가서 뭐 처음에 콘셉트 자체가 헷갈리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 뭐 아주 큰 대기업들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 데라면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스타트업들이나 이제 뭐 웬만한 규모의 회사들에서 많이 겪고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써보시라 하는 그 뜻에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스펙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AI 스페시픽하게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포함한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가 수행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비즈니스 고울이 뭐냐, 이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뭐 이커머스 시스템에서 소비자들을 더 많이 우리 사이트로 오도록 유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이 구매를 하도록 그 구매율을 높일 것이냐, 뭐 이런 비즈니스 고울이 있겠죠. 이런 고울이 확실해야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내용이 이제 정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이 프로그램이 해줘야 되는 일들이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퍼포스, 목적, 이 프로젝트의 목적 안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플랫폼 위에서 우리가 개발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디플로이먼트 하는 시스템이 뭐냐, 아마존 뭐 웹 서비스냐,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냐, 아니면 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그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혹은 뭐 우리 회사에 있는 뭐 리눅스 서버 위에서 돌아갈 때도 이제 거기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AI 소프트웨어라면은 뭐 텐서플로우가 될 건지, 뭐 파이토치가 될 건지, 또
GPT-3 같이 pre-trained 엔진을 갖다가 이제 API만 집어넣어서 쓸 건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것들이 그냥 뭐 우리가 콜랩에서 스스로 돌려보는 것처럼 그냥 텍스트로 뭐 답이 뭐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쓸 때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주위에서 보는 프로그램들처럼 뭐 이제 보기 좋은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혹은 보여주지 않고 그 이커머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숨어서 이 프로덕트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지금 보고 계신 프로덕트를 산 사람이 또 고려한 다른 프로덕트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터너티브 초이스 같은 거를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려면 유저 인터페이스가 외부로 보여질 건지, 또 요새는 뭐 모바일로 많이 보여주니까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여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소한 뭐 이런 목적을 다 써놓지만 나중에 가서 볼 때 이게 모든 게 다 잘 구현될 수가 없고요. 그죠? 그런 게 다 되면 좋겠지만 그럴 때는 리비전을 해가기도 하고, 이건 구현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더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능은 어느 정도 돼야 될 건지, 예를 들면 뭐 기껏 힘들여 가지고서 AI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막상 돌려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서 이 AI 시스템은 열심히 추천을 하고 있는데 잘 안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돈만 버린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내고 있는 건지에 대한 데피니션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는 별로 자주 나타나지 않는 건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또 데이터를 잘 정제를 해가지고서 또 필요하다면은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을 해가지고서 이 AI 시스템이 잘 동작하게 만들 거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AI 그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에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건지, 뭐 이제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건지, 말하자면 우리가 논문 쓰기 전에 이 논문의 내용은 이런 거가 들어갈 겁니다 하고 이제 서론 부분에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뭐 비슷한 일들을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해왔고, 뭐 이제 레퍼런스를 주면서 하는데, 이제 여기에는 우리도 미리 개발되어 있던 오픈 소스는 이런 게 있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프로덕트를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목표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뮤지엄에서 이제 마케팅을 위해 가지고서 새로운 비지터들을 이제 뭐 끌어들인다든가, 뭐 이제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다 스마트폰에서 보던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AI 시스템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웹사이트에 구현되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뭐 이러이러한 코맨드를 치면은 이제 뭐 SQL에서 뭐 이런 걸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스펙을 정하고 구현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정말로 프로그래머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거를 개발해 놓거나 버기 심해 가지고서 동작을 안 한다면 몰라도 일단 동작을 하기 시작하면은 원하는 스펙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AI 시스템은 꼭 그런다는 보장이 없는 게,
그 이렇게 잘 될 거라고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놨는데 트레이닝을 해도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에러가 너무 크다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의 그 퀄리티가 좋지 않아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는 애초에 이제 이런 정도의 그 AI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었다든가. 특히 딥러닝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미리 그 성능을 프리딕트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야 이거 잘 안 되는 거였잖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뭐 좀 이론적인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이제 그러면 다른 알고리즘을 써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한 알고리즘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고 하는 가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스펙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별로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지 않는 거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라는 게 이제 정형화돼서 그 결정돼 있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비정형인 뭐 이미지 데이터라든가 이제 뭐 음성 데이터라든가 뭐 웹 크롤링한 웹사이트 상의 텍스트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스펙이 미리 좀 결정돼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식으로 뭐 HD와 4K 레졸루션을 가진 컬러 이미지고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데일라이트에서 찍었거나 뭐 인공 조명을 이용해서 찍었다든가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거고, 이런 게 정확히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별로 좋지 않은 성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볼륨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이상적인 데이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좋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프로세싱을 한다든가 뭐 이제 버린다든가 해야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미리 결정을 해 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이게 보통 일반 소프트웨어 스페시피케이션 리퀘어먼트 도큐먼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AI도 누가 그런 거 템플레이트 만들어 놓은 게 있나 하고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없더라고, 찾을 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뭐 AI 프로젝트 스펙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웹사이트들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템플레이트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예는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도큐먼트를 좀 고쳐가지고서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공유를 해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쉐어해야 되는데, 오케이, 요거가 쉐어 스크린 해서 쉐어는 됐는데 채팅창이 어디로 가버린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해야 채팅창을 뒤로 찾아오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줘야 되네. 이상하다. 공동 호스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네요. 한결씨, 이런 거를 내가 항상 채팅창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코호스트 해주세요 이런 말은 마이크를 켜고 반드시 말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나보고는 내가 그걸 못 보면 시행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가만히 있자. 그래서 일단 스톱 쉐어를 해야지 이게 사람들 보이는 창이 나타나서 네, 코호스트로 했어요, 한결씨. 네, 그러면 다시 쉐어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일단 카피해서 이 파일은 이제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내가 쉐어 세팅을 어떻게 놨나?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 링크만 있으시면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서 워드 파일로 봐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서 이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큐멘터리 비전 히스토리 같은 것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원래 파일에 있던 건데 좀 고쳐놔야 되는데 여기 새로운 콘텐츠가 좀 들어갔습니다. 이제 앞에 얘기한 목적 부분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큐먼트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 용어는 뭘 이야기한다, 뭐 이제 이런 것이고, 이거는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다, 뭐 우리 팀 사람만 봐라, 아니면 뭐 관련 부서까지 다 보는 거다, 아니면 뭐 이거는 퍼블릭하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거고, 스코프,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이거하고 관련되는 뭐 이런 그 레퍼런스 도큐먼트들을 보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프로덕트에 대한 디스크립션입니다. 프로덕트가 이제 어떤 그 맥락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프로덕트의 이제 피처는 어떤 거고, 어떤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돌 거고, 그 다음에 뭐 유저는 어떤 사람들이고, 플랫폼은 뭐고, 컨스트레인트는 뭐고, 어떤
AI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다. 그 다음에 뭐 assumption, 그러니까 theoretically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나면은 이런 성능을 보일 것 같다. 왜냐하면은 뭐 이제 누가 어떤 알고리즘을 써가지고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기다가 적어야 되겠죠. 또 이제 시스템 리퀘어먼트 뭐 어떤 그 것들이 이제 필요한지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서버는 어떤 걸 써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떻게 어콰이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리 뭐 데이터들의 이제 퀄리티를 봐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이런 거를 균일한 포맷으로 정리를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써야 될 겁니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도큐먼트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같은 것들은 이제 내가 고쳐 놨습니다. 그다음에 뭐 익스터널 유저 인터페이스는 뭐 이렇게 만들 거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도큐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좀 작성해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굉장히 thorough한 거고 실제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도큐멘트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더스트리에서 쓰는 정도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기업에 가더라도 뭐 이런 정도의 도큐멘트도 잘 만들어 놓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소프트웨어 문화에서 굉장히 후진적인 건데, 뭐 여기도 이제 계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요새는 어느 정도로 저희 정밀하게 도큐멘테이션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옛날보다는 내가 이제 회사 매각할 때만 해도 한 7년 전쯤 되니까 요새는 또 많이 나아졌겠죠. 근데 사실 뭐 에피소드가 이제 어떤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제 한국에 지사를 만들고 한국에서 이제 일부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은 본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한국에서 이제 그 운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좀 필요하니까 한국 개발팀을 이제 몇 명을 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근데 여기서 requirement를 뭐 이제 본사에 보내니까 본사에서 이런 걸 또 다 도큐멘테이션을 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못 참고 우리 그런 거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빨리 해볼게. 그래서 그거 좀 리소스도 많이 들고 뭐 너희 두세 명밖에 없는데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걱정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줘.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냥 그쪽에서 한 6개월 걸릴 거라고 한 일을 이제 한 달 만에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너희 한국 애들은 되게 똑똑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뭐 우리가 잔소리 안 할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프로블럼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어디서 뭐가 생겼는지를 몰라. 그러고서 이제 미국에서 또 원래 어떻게 개발해 놓은 건지 또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도큐멘테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게 처음에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서 찬찬하게 개발했으면은 뭐 며칠이면은 다이그노스틱을 해서 픽스할 수 있는 프로블럼도 이제 뭐 2달, 3달이 가고, 그럼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엔지니어가 나가버리고,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도큐멘테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 후임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그러면 이제 전체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내가 직접 이제 전해 들은 얘기지만은 아마 한국의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텀 프로젝트를 하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체계적인,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뭐 실전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그 도큐멘트를 만들 수는 없죠. 미국 사람들이
프로젝트 도큐먼트 보면 너무 자세하고 꼼꼼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야 이게 참 그 이거 다 쓰다가 일은 언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경험을 해두면은 이제 내가 경영자가 되고 그 다음에 톱 매니저가 되고 뭐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가 노멀이고 뭐가 앱노멀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게 비정상인데 이게 정상인 것처럼 뭐 이제 무시하고 막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이제 사회 도처에서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를 경영할 때 미래를 대비해서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특히 이제 AI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그 회사의 핵심 자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다 그럴 때 그 자산 자체가 이렇게 도큐멘테이션이 안 돼 있고 뭐 메인터넌스가 불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그 회사는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교 정한결이라고 하고요. 이제 경영공학부 석사 2년 차로 IT 경영 트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교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내용은 이제 이거 제가 뭐 이 제목명은 바꿔놨는데 아마 이 콜의 파일을 아마 여러분들도 교수님께서로부터 공유를 받으셨을 텐데요.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파라미터 튜닝하는 것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 저 지난 수업에서 배우셨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이번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CNN 구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은 뒤에는 여러분들 실습하신 것과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컨볼루션 합성 곱층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플리너 레이어가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DNN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정보들이 이렇게 요약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요약이 되면은 그걸 다시 1차원으로 변경한 다음에 10개 엠니스트니까요. 10개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이런 주로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파라미터들을 튜닝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모델의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퍼포먼스를 이 안에서 어떻게 고쳐서 이 모델의 퍼포먼스를 올릴까를 이제 고민하고 실제로 반영하는 것인데요. 아래로 내리다 보니까 그 엑서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엑서사이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관련한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것과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모델 관련된 튜닝을 하는 것은 다시 맨 처음에 이제 기본 구조로 돌아가면은 모델 관련된 튜닝을 하는 것은 히든 레이어 개수 혹은 이 히든 레이어 유닛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 혹은 여기 보시면 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바꾸는 거 이 정도를 이제 모델 관련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되어서 이제 튜닝하는 것에는 뭐 배치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에포크 개수, 그러니까 학습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러닝 레이트나 옵티마이저 종류를 바꾼다든지 하는 식의 이제 튜닝 방법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것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뒤에 설명하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고, 뒤에 가다 보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이 정확도만 높이는 게 관건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현업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리소스가 얼마나 드는지 등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도록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튜닝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이퍼 파라미터 지금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구조 자체,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신 이 코드 자체를 봤을 때는 뭐 이를테면 드롭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배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러닝 레이트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서, 그래서 주로 엑서사이즈도 내용을 보고 뭐 지난 DNN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간단하게 뭐 제가 바꿔본 내용들은 에포크 횟수 정도, 일단 에포크 횟수도 바꿔봤고요. 아니면 레이어 수, 그러니까 이 히든 레이어 구조 정도를 이제 바꿔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후로 바꾸지 않은 것 말씀드리자면,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렐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옵티마이저도, 그러니까 최적화를 어떻게 시킬지도 아담 이런 거 많이 사용해서 이런 것들은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또 말씀드릴 부분이, 우선 뭐, 네, 바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한 것들은 그냥 돌려왔는데요. 어, 기본 구조에서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딱 그 히든 레이어 유닛 개수만 딱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공유하신 코드는 두 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한 유닛을 빼서 한번 돌려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서 자유롭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마도 여러분들의 이제 자체 과제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수행하실 부분이 이런 이제 이 모델 안에 있는 CNN 실제 구조 안에 있는 레이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수정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왜냐면은 사실 엠리스트 이미지 자체가 이제 정말 그 숫자 손글씨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분류하는 이미지 중에서는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들의 과제를 하시면서 더 고차원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레이어의 개수 혹은 이 레이어의 구조를 바꾸는 것 자체가 실제로 딥러닝, 특히 이 CNN 네, 정확도가 향상됨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해와서 매번 이제 뭐 해가 바뀔 때마다 혁신적인 결과를 내온 것이 이제 레이어의 구조와 개수 등을 바꾸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수를 변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결과값이 0.90 뭐 이 정도였는데, 트레이닝이 0.93, 테스트가 0.907, 9일 정도였는데, 하나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간씩 성능은 향상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꼭 레이어가 뭐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돌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포크스만 변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에포크스만, 다른 것들은 동일하게 했고 에포크스만 이제 5회에서 10회, 그러니까 학습 횟수만 10회로 늘려봤는데, 이 경우에 확실히 정확도가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트레이닝 모델 같은 경우는 0.99까지 거의 뭐 100% 가깝게 올라갔고요. 테스트 모델도 0.98 정도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수정을 해본 거는 제가 쉬는 시간 시작하기 한 10분 전쯤에 돌렸으니까요. 지금 10시 27분이니까 돌아간 지가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한 에포크가 돌아갈 때마다, 먼저 구조 보여드리자면, 여기서는 꽤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커널 개수도 바꿨고요. 그러니까 합성 곱층 안에 있는 커널 개수도 바꿨고요. 커널 크기는 동일하게 뒀고,
그 이 구조를 안에 이 층들을 쌓으실 때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공유해 주신 코드는 이거 그러니까 합성곱층 하나, 풀링층 하나, 합성곱층 하나, 풀링층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쌓고 싶은 대로 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능이 향상된 모델에서 쌓는 방식으로 지금은 약간 쌓았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쌓은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출력층에 다다를수록 그러니까 아웃풋층에 다다를수록 필터 개수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늘리냐면 좀 저수준 특성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들끼리 놓고 봤을 때 서로 다른 이미지들끼리의 어떤 큰 차별점이 없는 특성의 개수는 줄이 적지만 실제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고수준 특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합리적이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아웃풋으로 갈수록 이 필터의 개수, 커널의 개수를 늘리는 식으로 많이 이제 구성을 하고요. 특히나 고차원의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에 그리고 주로 이런 식으로 합성곱층 2개 쌓고 풀링층 하나 쌓는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터의 크기의 경우에도 이게 3,3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꼭 3,3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5,5로 하셔도 되고 뭐 7,7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3,3으로 쓰는 이유는 이 필터 크기가 큰 필터를 쓰는 것보다 예를 들어 뭐 7,7을 쓰는 것보다 3,3을 2번 쓰는 게 더 낫다는 이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어, 파라미터 개수와 계산량 모두 줄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으면서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밝혀져 있고요. 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 구조를 좀 그러니까 잘 쌓으셔야 되는 게 이게 정답이 없는 게 지금도 보시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한 F코가 돌아갈 때마다 몇 분이죠? 한 거의 6분에서 7분 가량의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앞선 모델들을 보시면 한 F코당 한 1분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한 30초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는데 3, 40초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정확도는 뭐 한 95%그 이상으로 높게 나오더라도 지금 너무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는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엠리스트 같은 이제 저용량 이미지의 경우는 이렇게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CNN 구조를 쌓으실 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마 마지막이 텐데요. 마지막은 이 커널 개수만 줄여봤습니다. 이 커널 개수 자체도, 그러니까 필터 개수 자체도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서 실제로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64였는데요. 32로 줄이고 나서 이제 돌려보니까 또 트레이닝 모델과 테스트 모델의 이 정확도가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 앞서 짜봤던, 수정해봤던 이 구조들에 비해서도 이 값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이 정해진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델을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쌓여 있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실 때 조금 더 다른 코드를 찾아보고 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일일이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다시 돌려보고 숫자를 바꿔서 돌려보고 이러지 않으셔도 알아서 또 자동으로 그렇게 대입해서 돌려본 다음에 가장 최적의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코드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캐그레라든지 아니면 기타브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자체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이외에도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배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러닝 레이트라든지 뭐 옵티마이저도 뭐 바꿔보려면 바꿔볼 수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굉장히 바꿔볼 것들이 많은데 뭐 그것들이 꼭 엄청난 성능 차이를 크게 낼 것이냐 이런 거는 또 아니라서요.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한번
공부하실 때 미리 돌려보시고 나중에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다 준비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음. 네, 혹시 교수님께서, 네, 네. 뭐, 굉장히 우리 정한결 조교가 잘하네요. 수고하셨고 질문 받으세요. 질문. 음. 사실 이 accuracy, 그러니까 지문으로 두 개 들어온 게 accuracy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뭐, loss function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loss function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찾아보시면 많이 있는데요. 크게 지금 상황에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바꿀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은 사실 이 정확도라는 게 네, 함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그 값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돌린 이 모델과 뒤에 돌린 이 모델 사이에 어느 게 더 정확하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선 앞선 모델이 더 높게 나왔네요. 이게 더 높게 나왔는데 다른 로스 펑션을 대입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물론 당연히 이 값 자체는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다른 로스 펑션들 한번 사용해 보셔도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저도 근데 다른 것들을 사실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너무 보기 편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 안에서는 시도해 보진 않았고요. 이걸 시도해서 성능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달라지기도 하죠.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예. 크게 막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을 거라서. 근데 아마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다른 로스 펑션 찾아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당연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로스 펑션을 잘못 잡으면은 이제 그 계산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에너지 서페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뭐 로컬 미니머가 많은 로스 펑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토가 또 생기는 로스 펑션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잘 선택하면은 이제 그 똑같은 GPU를 써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능이 다가 아니고 지금 아직도 돌아가고 있을 텐데요. 어디 있지? 다 돌아갔나? 음. 네, 다 돌아갔나 보네요. 정말 이게 얼마나 시간의 소요가 되는지도 중요한, 이제 모델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 또 질문 있으세요, 늘? 네, 이거 링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링크 같은 경우에 공유를 드리겠고요. 테스트한 부분 중에 이제 은송이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이 컨볼루션 레이어 두 개 쌓고 맥스플릭 넣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CNN 구조도 한 2010년도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유명한 모델들, 뭐 그러니까 르넷이 맨 처음에 있었고, 뭐 알렉스넷, 뭐 VGNet, 그 이후로 뭐 구글넷, 레스넷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요즘 쓰고 있는 CNN 모델은 그러니까 이것만 있지는 않고 또 다른 뭐 인셉션이라는 뭐 추가적인 뭐가 또 붙고 해가지고 지금은 모델이 또 굉장히 달라지긴 했지만, 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렇게 쓰는 게 VGNet이라는 모델이 이렇게 잘 씁니다. 이게 VGNet이라는 게 2014년도였나요? 2014년도쯤에 굉장히 핫하게 등장했던 모델인데, 실제로 그 모델에서는 컨볼루션 레이어 두 개를 쌓고 그다음 맥스플링을 쌓고 이런 식으로 2014년 맞네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또는 세 개의 합성 곱층을 쌓고 그 다음에 플링층을 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쌓아서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쌓아서 굉장히 성능이 향상이 됐던 그런
네, 그런 역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런 모델도 거 네, 말씀. 생각해 봤어요? 왜 세 층을 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세 층은 안 할까? 네 층은 안 할까? 아, 저한테 질문. 응. 아, 이 개념, 아까 개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한 지가 꽤 돼서 저도 생각을 분명히 했었는데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이게 결국은 너무 층을 또 많이 쌓게 되면은 파라미터 개수가 또 너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규정나기로는 그런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데 그럼 또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효율적인 방법을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없지만 드롭아웃을 이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건 또뭐 또 다른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산량을 줄이면서 조금 더 오버피팅도 개선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뭐 기법이라면 기법일까요? 팁이라면 팁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생겨 왔는데 왠지도 한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교수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층 쌓은 거는 뭐 르넷 시절에도 두 층 쌓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그 이미지넷 컴피티션에 보면은 뭐 이거보다 층을 더 많이 쌓았던 예들도 있어요. 아주 딥하게. 근데 레지넷,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이 러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이제 효율성이 또 문제가 되죠. 근데 사실은 뭐 이제 렐루라는 거를 그 사실 뭐 별거 아닌 아이디어 같지만 그게 생기면서 상당히 이제 그 러닝이 많이 빨라지고 좋아졌는데 네, 전통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문제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이제 그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아져 가지고서 오랫동안 이게 아무리 돌려도 거의 러닝이 안 된다. 뭐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또 특히 층이 더 많아지면은 더 심해지죠. 그러고 네, 이제 네, 그렇죠. 그 그레디언트가 작아지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층이 깊으면 아무래도 이제 계산 시간이 파라메터의 수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층이 길어지면은 이제 그레디언트들이 굉장히 슬로우해지거나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두 번만 쌓아도 충분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파라메터들을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거를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만들어낸 티처블 머신 같은 데 들어가도 보면은 그냥 걔가 이제 제너레이트 해주는 코드가 있는데 그런 코드를 보면 대부분 두 층으로 해놨죠. 그러니까 이건 뭐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써보다가 그 정도 하는 게 뭐 이제 실용적으로 적당하다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실험을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